방금까지 또 2시간 가까이 회의를 하고 강연을 듣게 돼서 조금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명수 동지가 강의라 그랬는데 강연입니다. 그죠? 예. 강의는 부담이 많습니다. 딱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연은 조금 틀려도 봐주거든요. 작년에도 강연을 했죠. 그죠? 예.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전태일 50년을 맞아서 한 해를 전망하고 우리 운동을 성찰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직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더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정세를 팬데믹 시대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좋은 측면이 있으면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것처럼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 사람이 쓴 신대공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는 1930년대 대공황, 대불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를 팬데믹으로 들고 있어요. 팬데믹 때문에 심각한 경제 불황이 오고 팬데믹이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경제 불황도 오래 갈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팬데믹 시대라고 표현한 것이 혹 잘못 이 책을 쓴 저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화폐전쟁 같은 책도 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 상황과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대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팬데믹 시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이 쓴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쓴 것은 아니고 좀 매우 좀 편의적이고 듣기 쉽게 하는 의미에서 쓴 것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 장기 대불황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 대불황이 이미 2008년서부터 시작돼서 더 빨리 하면 2007년서부터 위태위태 위기가 오고 있었지만은 위기가 폭발한 것은 이제 2008년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 사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벌써 10년 이상 장기 대불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중에 2019년 말 2020년에 넘어오면서 불황이라는 걸 있잖아요. 축 떨어지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L자예요, L자. 근데 L자로 가다가 또 한 번 추락하는 공황이 2019년 말 2020년 초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 오고 있는 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에 마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들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미국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유럽도 좀 그 따라가서 벗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장밋빛 전망이라고 하지만 전망도 아니죠. 거짓말을 많이 사람들한테 주입해 놨기 때문에 장기 불황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2차 공황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황이 온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는 2008년부터 시작된 장기 대불황 시대다. 뭐 일본은 벌써 그게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지났는데 이게 10년 지났으니까 아이고 너무 길어. 그러니까 조만간 뭐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을 봐라. 30년 갔잖아요. 30년 또 갔는데 30년 길게 갔으니까 내년서부터 일본이 회복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불황이 장기화되지만 회복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 써놨는데 그거는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꼭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긴 해도 자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이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장기 대불황이다 라고 한마디로만 얘기를 해버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별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너무 일방적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통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두 개가 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중에 이 사람은 팬데믹을 더 우선적으로 봤다면 저는 경제 대불황을 더 우선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코로나19 발생했을 초기에는 음모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골탕 먹이려고 퍼뜨렸다. 중국 쪽에서 그런 음모론을 얘기했고 미국에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수로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둘 다 뚜렷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실수거나 고의거나 하는 것을 빼놓고 나면은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자연현상이냐? 그럴 리는 없겠죠. 자연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런 현상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어릴 때 콜레라도 막 번지고 막 하는 경험은 있습니다만 중학교 다닐 때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큰 질병 사태는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 왜 이것이 생겨났느냐 하는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코로나 팬데믹이 번져졌을 때 신문에서 생태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나와서 한 얘기가 인간이 탐욕이 많아서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심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해가지고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났다 이렇게 많이 말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내용을 저는 신문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환원론 같은 거예요. 환원론. 그래서 한참 지나서 최근에 와서는 인간이 맞아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도시를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파괴된 요인도 있겠고 또 그 말고도 기후변화, 기후온난화로 이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옮겨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인간이 말이야 탐욕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야생동물 서식지를 말이야 전부 침해했다 이러면 아주 쌈박하고 듣기는 좋겠지만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좀 열어놓고 산림을 파괴하고 도시가 확장돼 가지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좁히고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은 지금 기후온난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자연 환경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요인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생태계를 훼손하고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열린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후온난화라고 됐든 아니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직접 사라지게 만들었던 이것은 인간이 만든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 맞아요.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재인데 누구 책임이야?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생태주의자들도 대부분 그렇죠. 사회주의적 생태주의면 모르는데 사회주의적 관점이 없는 생태주의는 인간이 너무 많이 번식하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많이 자연을 소비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추상적인 인간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지금 시대는 인류세다. 인류가 너무 많아서 온 지구를 덮고 있고 말이지. 자연을 막 마음대로 휘젓고 하고 있는 시대다. 이런 뜻으로 인류세라는 표현을 만들어 냈죠. 우리 생태사회주의자인 최병두 교수는 그거 아니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어. 인간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조건을 무시한 초역사적인 인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노동자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본가는 면피되겠죠. 요거는 바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만들어낸 빚어낸 자연적인 사태, 자연재해죠. 재앙이죠. 재앙인데 그것을 추상적인 인간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인위적인 문제다라고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본이 자신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유지 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인간이 소비 욕망을 부추기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만들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사는 인간이냐, 봉건 시대에 사는 인간이냐, 또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인간이면 자본가 계급이냐, 노동 계급이냐라고 하는 것에 구별 없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자본가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대불황, 장기 불황, 요새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많이 나와요. 레이 달리오니 이런 사람도 있고, 짐 로저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짐 로저스 이런 사람들도 다 L자라고 얘기를 해요. L자다. 그럼 장기 불황이라는 얘기죠.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 있는데, 거기도 L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 불황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장기 불황이 온 것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끊임없이 자본 축적을 잘 해가지고 그 부스러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봐라, 우리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생산 양식인데, 자본이 축적이 안 되면 이런 파이가 커지지 않는데 노동자 민중한테 점점 조금이라도 많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장기 불황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자연 현상이 아니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데서 오는 거죠. 이 지점까지는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막스주의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L자라고만 얘기하지 이게 자본주의 문제라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막스주의자들은 이게 자본주의 문제라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문제라고 하면서 인류 역사에 보면 자본주의는 그런 대불황을 여러 번 겪었다. 19세기 말에도 장기 불황 겪었고 한 25년 동안,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까지도 한 10년 이상 장기 불황, 대불황이라고 할 정도의 장기 불황을 겪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도 스태그플레이션 해가지고 심각한 불황이 있었다. 근데 그게 다 그럭저럭 다 극복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번에 장기 불황도 그런 불황들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쟤처럼 아니야, 이건 회복이 안 돼, 이거는 망조가 들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파국론자라고 그래요. 파국론자, 종말론자라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교육 공무직에서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상근자들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하니까 그 정책실장이 그러면 종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제가 종말이라고 그랬죠. 종말적인 위기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발생하는 것 동시에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틀 안에서는 회복되기 어려운 위기다. 이론적으로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일본 봐봐라. 30년 돼도 회복이 안 되지 않냐. 그럼 일본이 왜 30년 돼도 회복이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설명 못하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요. 자본주의에서는 끊임없이 위기가 왔다가 위기가 극복됐다고 그런다고. 유명한 막시스트 학자들 우리나라에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르다. 이번에는 역사적 위기다. 팬데믹은 인위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고, 경제 대불황은 사회적인 문제인 동시에 역사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 당연히 코로나19 팬데믹도 사회적인 문제고 장기 불황도 사회적인 문제예요. 두 개 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적인 문제는 장기 대불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겠어요? 장기 대불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장기 대불황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 구체적으로 더 전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될 건가를 내다보려면 이 대불황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봐야만 이게 왜 회복되지 않는, 극복되지 않는 장기 대불황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한 50년 됐죠. 대학 들어가서 자본주의 막 공부하고 할 때는 이제 역사 공부하고 하면은 1930년대 대공황 얘기를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때 경제공황이 온 원인은 빈부 양극화, 과잉 생산, 자본이 노동자가 만들어낸 것을 소비해서 자본의 가치를 실현 주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공장을 지어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생산해 놓은 것이 재고에 쌓이고 팔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공황이 왔다, 불황이 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좀 개선해 가지고 노동자 구매력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을 좀 인상하게 한다든지 최저임금제를 만든다든지 뭐 실업보험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토목사업 같은 것도 벌이고 그것도 다 이제 수요를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총수요 관리라고 하죠. 케인즈주의적인 총수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극복이 됐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1940년 갈 때까지 조금 되는 것처럼 했다가 요번에도 2018년에는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막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렸다가 팍 주저앉았어요. 2019년부터. 그래서 급히 금리를 내렸는데 조금 회복되는 채 하다가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이제 불황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끄집어낸 게 이제 루즈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을 기획한 거잖아요. 저는 기획했다고 봐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 GDP의 절반 정도가 군비 지출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구매력을 만들어서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1930년대 공황의 가장 큰 요인은 사람들이 다 과잉 생산, 과소 소비 이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더 긴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일반적으로 뭐 경제학 사전체계나 이런 데서 다 자본주의에서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건 대부분 다 과잉 생산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좀 한참 지나가가지고 망할 기업들 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새롭게 성장 엔진이 가동이 돼가지고 회복이 된다. 제가 볼 때도 과잉 생산, 과소 소비 때문에 발생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가동률이 낮고 물건 잘 팔리지 못하는 기업들 정리하고 구조조정해서 문 닫게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필수적인 것은 소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는 제로로 갈 수가 없어요. 소비가 있는 한은 소비를 조금 보태주면은 더 많이 생산하고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 대불황, 장기 대불황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케인즈주의 정책을 써도 일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본의 국채가 GDP의 2.5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막 정권이 타도 되고 난리 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이상한 나라예요. 끄떡없어요. 250% 해도. 그렇게 해서 토건을 했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베가 들어서서 세계의 화살인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든 재정 적자 지출이든 이게 다 맞으면 총 수요를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투자 수요든 소비 수요든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일본의 장기 불황도 설명할 수 없고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유럽도 겨우 1% 2%밖에 성장 못했어요. 수십 년 동안. 낮은 수준의 장기 불황을 유럽도 겪은 겁니다. 뭐 미국이 조금 나기도 하지만 미국도 3%를 채 못 넘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인 불황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해가지고 팍 이제 우리 IMF 사태 겪듯이 콱 한번 이제 굴러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과잉 생산과 과소 소비라는 일반적인 그런 원인 바깥에서 구해야지 그 안에서 구해가지고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불황은 이윤율이 저하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설명을 빼놓고는 다른 설명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막스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윤율 저하 경향은 막스가 자본론에서 1권에 조금 얘기하고 3권에 조금 얘기해 놨는데 그렇게 엄밀하지 못하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확실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부정을 했습니다. 그 부정을 잠시 짧게만 얘기하면 대충 하는 얘기, 이게 엄밀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강의가 아니라 그랬죠. 강연입니다. 이런 정도는 다 아시죠? 분수.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본주의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법칙이다. 이거는 상승하는 법칙은 없다. 저하하는 법칙이 있어도 라는 겁니다.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입니다. 이것을 경향이라고 한 거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임금 몫에 대해서 이윤 몫이라 그러고 분배예요. 이것을 착취도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본가가 우리가 가치를 생산했는데 부르주아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부가가치라고 그러고 막스 경제학으로 하면 가치인데 가치를 생산했는데 그중에 노동자의 임금으로 가져가는 쪽하고 자본가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몫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많으면 착취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요거 많으면 착취가 덜 됐다는 거예요. 100% 다 오면 좋은데 자본주의는 그럴 수가 없죠. 자본주의는 요게 100%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회주의가 돼야 가능한 거지. 근데 자본주의에서 그런 걸 모르고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투쟁하면은 노동의 가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우리 활동가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지불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노동의 가치가 뭔데? 어쨌든 이것이 높아지면은 이윤율은 올라갈 겁니다. 스위치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막스는 이것이 높아지면은 저쪽의 이윤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것이 분모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쪽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막스가 얘기한 것은 이것이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윤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어요. 더 세밀하게는 못 밝혔어, 사실은. 그 다음에 가서는 세밀하게 못 밝히고 세상을 떴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수학 잘하는 분인데 수학적으로 말끔하게 하고 싶었겠지만은 수학 연구도 많이 했어. 이거 자본론 쓰면서 이런 걸 수학적으로 밝혀보려고 못하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높아지면은 이것이 높아지면은 이윤율은 안 떨어진다 말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높아지면은 이윤율은 안 떨어진다 말 되잖아요. 이것도 분모가 분자도 높아지면은. 그런데 자본주의가 비록 착취하는 제도라 그래도 부불 노동은 필요 노동을 전제로 하고 필요 노동은 잉여 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제해요. 자본가가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첫째는 자본가가 생산해서 이윤으로 실현하려면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자기들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노동자한테 팔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걸 계속
다 가져가면 양극화가 심해지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산했는데 우리는 허리도 쫄라매는데 너만 강남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조금 더 가면 혁명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스위치는 추상적인 가능성은 얘기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에 의해서 이윤율 저하 경향을 부정할 정도의 근거는 얘기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또 이제 뭐라고 하냐. 이것이 높아진다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 높아지는 이유를 노동 생산성 향상에서 의해서 설명해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왜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것도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공산당선에 나오나? 자본론에 나오네요. 26장에 나와요. 자본가는 DNA가 탐욕이 DNA로 들어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생겨나는 것은 쉽게 생겨난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생겨난 거다. 뭐 그런 설명을 해요. 탐욕이 무한하니까 더 많은 노동을 착취해서 더 많은 걸 벌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적 잉여 가치 생산을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전태일 시대는 16시간씩 일 시켜 먹었는데 그러니까 막 분신도 나고 하고 막 노조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노동 시간은 점차 노동자가 단결 투쟁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그때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다하면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주는 그걸 임금제라고 하는데 임금제를 생산하는 시간을 줄이면은 요 착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한 성과를 노동자한테 안 주고 자기들이 다 독식하게 되면은 무한대는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착취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단히 노동 생산성을 향상. 이게 자본가 계급의 숙명입니다. 숙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몇몇 학자들은 경쟁 때문에 그렇게 생겨나는 거라고 하는데 경쟁은 이와 같은 법칙을 철의 법칙으로 관철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 경쟁 때문에 노동 생산성 향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잉여 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할 수밖에 없고 경쟁은 그것을 더 철저히 관철되도록 강제한다. 좀 어려운 얘기죠. 나중에 자본론 공부하세요. 공산당 서론도 읽어보시고 이것을 향상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뭐냐?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여기 자재비라는 거는 기계비와 기계 감가상각비겠죠. 감가상각비입니다. 그것도 다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이죠. 여기에 생산 수단 가운데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료가 있어요. 기계만 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원료가 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기계비하고 원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기계도 기계로 생산한다. 자본주의에서. 기계 생산하는데도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말하자면 로봇을 내가 한 대 쓰다가 두 대를 쓴다고 합시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그러면 로봇가 두 대가 돼요. 기계는 두 배가 되지만 그런데 로봇 생산하는 노동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두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이 한 대 쓸 때의 노동하고 똑같이 들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두 배를 써도 기계가 생산성이 똑같이 향상이 되면은 기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핵심은 노동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근본적으로 비용이 노동인데 이것이 안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료비도 마찬가지로 원자재도 그다 황제철에 나온 거 가지고 어디에서 철판을 가지고 뭐 차체를 만든다. 이것도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차를 한 대 다루다가 두 대 다루도 두 대를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해도 그 철판의 값이 반으로 떨어져 버리면 두 배 한 값이 원위치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안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율 저하 경향은 철의 법칙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윤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칙을 부인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계는 기계로 기계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료는 이게 제조업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따져 들어가면 막스가 자본론 2권에서 자본의 유통 과정을 얘기하면서 1부문, 2부문으로 나눠놨어요.
일부분은 생산재 생산이고 이 부분은 소비재 생산이에요. 그런데 일부분도 다 제조업만 다루고 있어요. 제조업만 가지고 원료가 나오나요? 기계도 사실은 원료에서부터 철판에서부터 나오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1차 산업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1차 산업이요. 1차 산업도 물론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원이 고갈돼요. 완전히 100% 고갈이 안 되더라도 똑같은 자원을 생산하는데 더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쿠바 갔다 온 동지들은 보면은 피크 오일이라는 영상을 한번 봤을 거예요. 앞으로 석유가 고갈된다. 석유가 고갈된다는 게 석유가 이 지구상에 다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진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1차 산업에서 나오는 제품과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농산물에서는 그 리카르도나 이때서부터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요. 농사는. 물론 기계화하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하겠지만은 점점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비옥도가 낮은 땅에서 농사를 경작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리고 평균 생산성도 떨어지는 거죠. 새로 농사 지은 데를 가면은 거기는 땅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똑같은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반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농업에서도 그렇고 광업에서도 그렇고 수산업에서 1차 산업에서는 제조업에서와 같은 노동 생산성 향상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 체감의 법칙이 관철이 돼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석유 가격이죠. 석유 1배럴당 석유 파동 나던 1970년대 당시에는 1배럴당 1달러도 안 됐어요. 지금 석유 1배럴당 얼마예요? 평균 60달러죠. 물론 그동안 인플레가 한 10배 됐다 칩시다. 60 나누기 10. 그래도 6배는 뛰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데나 시추하면 나오던 것이 지금은 전부 깊은데 가서 시추해야 되고 또 시추해도 몇 번씩 해가지고 그중에 성공하는 거 몇 개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트,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차 산업에서는 맞아요. 1부분, 2부분 설명. 소비재 부분의 생산성이 향상될 때 생산재 부분도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은 처리하는 물건은 2배로 늘어나도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진다. 이런 이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학자들이 누구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70년대 석유 파동 났을 때 우리 경제학 교수님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기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자원이 갖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못했다고 앞으로 그걸 연구해 보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뚜렷한 걸 보질 못했습니다. 막스 경제학도 바로 1차 산업, 자원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주목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원을 많이 생산하는 산업과 기업에서 이윤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으로, 대만으로, 중국으로 막 넘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노동자들이 70년대 해가지고 프랑스 68혁명 이후에 복지국가 한다 그래가지고 투쟁 많이 해서 대학 무상, 그 다음 의료 무상, 그 다음에 보육도 많이 해주고 임금도 오르고 많이 그랬잖아요. 임금이 높아져서 착취도도 떨어졌어요. 그걸 상쇄하려면 국내에서는 안 돼요. 국내에서는. 한번 사람들이 생활 수준 누렸는데 그것을 생활 수준 후퇴하려고 그러면 저항하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착취도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유기적 구성도 고도화돼 가지고 이 2개를 상쇄를 하기 위해서 전부 해외로 보낸 겁니다. 처음에 먼저 나온 것은 장치 산업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선진 자본주의에서 산업이 없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제일 잘 나가던 영국, 미국에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 영국, 미국이 산업이 거의 공동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이제 트럼프는 이게 다시 우리가 산업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보호 무역주의하고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리쇼어링인가 하는데 리쇼어링 해도 잘 안 들어와요. 왜냐? 이것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윤율이 낮아져서 나갔는데
이윤율이 미국 노동자 임금이 싹 반으로 뭐 깎아진다든지 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 부분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죠. 이미 한번 나간 부분이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은 세계 시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에다가 산업이 발달해서 자원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 그로 인해서 이윤율이 떨어져서 그 부분들을 다 한국, 대만, 뭐 홍콩, 싱가포르 거기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까지 쫙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진 자본주의가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간 부분을 강제로 멱살을 잡고 끌어 들어와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필요해서 나갔는데 국가가 자본의 이해관계를 어기고 억지로 나갔던 걸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